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전기현입니다. 전에도 최윤섭 대표님 강의를 몇 번 드렸는데 최윤섭 대표님 강의가 같은 세션에 있으면 그 세션에 있는 사람들이 강의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슬라이드에 폭넓은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를 피해서 슬라이드를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오늘 제 슬라이드에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고려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요 다음 연자이신 문정 교수님은 아마 프로앤콘스 같은 느낌인데 저는 AI로 인해서 의사의 미래가 좀 어두워진다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기가 보면 예전에 그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때랑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많은 인력과 자본이 AI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지 뭐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산업 분야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쪽에 가면 금이 있는 것 같다 해서 AI를 다들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개척사 이때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땅을 팠더니 금이 꽤 많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 금이 여기 모여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간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벌고 대부분의 금캐러 곡괭이 들고 갔던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하면 그 곡괭이 들고 금캐러 온 사람들한테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분이었고 그때 만든 게 리바이스라는 청바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청바지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연구를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동료를 만나서 꽤 일찍 좀 시작했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그때 시작해서 그때는 정말 곡괭이 가지고 땅 조금만 파면 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논문도 잘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이게 소문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곡괭이가 아니라 뭐 포크레인을 들고 다 오셔가지고 내가 곡괭이로 이거 파갖고는 여기서 승산이 없겠다 해서 그러면 난 뭘 해야 될까 해서 청바지를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AI 관련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아요라는 얘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저는 이 의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고 근데 주제를 비관적인 주제로 받아가지고 조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계속 낙관적인 얘기를 해야 계속 청바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미래를 알려면 뭐 법사를 찾아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래가 먼저 온 데가 어딘가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강명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베스트셀러에서 아마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할 때 항상 그 서론에 맨날 얘기하는 게 알파고 얘기를 하고 이 알파고가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이제 딱 10년 다 돼 가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바둑은 굉장히 기원이 오래돼 있고 이것도 나름의 그런 문화 산업으로 잘 짜여진 생태계입니다. 이런 프로 바둑 기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그들이 이제 프로가 돼서 뭐 국내 대회, 국제 대회 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뭐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그 생태계에 이 외래 침입종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고 여러 프로 바둑 기사들을 인터뷰한 내용 또 그래 실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인데 결론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둑이란 게 약간 인문학적인 요소가 좀 있으니까 뭐 기풍 뭐 이런 것도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 기풍 뭐 기세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이거는 AI랑 좀 다른 아주 독특한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바둑을 잘 가르쳐 오던 그런 사범님들 중에는 일부는 이건 나는 이걸 쓰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도태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예전에도 바둑을 잘 뒀고 지금도 잘 두고 잘 가르치고 계시는데 문제는 세상이 AI를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바둑이 예전에는 어떤 유명한 사범님한테 가가지고 그분의 이제 기풍 뭐 이런 걸 배우고 초반에
그걸 뭐 포석이라고 그러던데 초반에 어떻게 두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그런 걸 배우고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초반 30수 어떻게 두는지 그거 외워가지고 초반 30수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계할 때도 저 기사는 뭐 이런 기풍을 갖고 있고 지금 뭐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뭐 이런 중계를 했었는데 이제는 어디다 돌을 두면 승리 확률이 70%였다가 딴 데 두면 30%로 떨어지고 그래서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중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거 없이도 잘해라고 해서 계속 안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둑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에 가면 이거 살 수 있습니다. 바둑 두는 중국의 그 로봇인데 그 인공지능이 들어있고 직접 바둑알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원의 풍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 이런 뭐 뉴스나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의사들이 진단하지 못한 걸 진단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꼬마애가 계속 머리가 아프고 뭐 그래서 이 미국 얘기입니다. 17명의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뭐 MRI 찍고 뭐 다 했는데 결국 원인은 모르고 타이레놀만 주고 아기는 계속 아프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이 진료 기록 뭐 MRI 기록 이런 거 다 챗GPT에 넣어가지고 뭐냐 했더니 테더코스 신드롬이라는 희귀한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서 그럼 이건 누가 잘 보나 해서 그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진단이 돼서 치료를 하고 회피해졌다라는 그런 얘기. 이게 23년도인데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23년도 때는 어땠냐면 챗GPT 3.5인데 이 친구는 근근히 국가고시를 통과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60점 조금 넘어서 USMLE를 조금 넘어서 통과했었었고 그런데 고해 이제 4.0이 나왔는데 4.0은 거의 100점 가까이 이렇게 받아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사이에 제시를 볼까 말까 하던 친구가 수석을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특히 이제 의사가 아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발적인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건 뭐냐면 퍼블릭 소셜 미디어 포럼은 우리로 치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제 건강 관련된 질문 올리고 전문의 답변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를 실제 사람이 답변한 것 그다음에 챗GPT가 답변한 거 블라인드하게 평가를 했더니 챗봇이 훨씬 이건 퀄리티죠. 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옳은 얘기를 하느냐 훨씬 좋게 나왔었고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엠파시 레이팅까지 굳이 봐가지고 봤더니 여기가 베리 엠파식, 여기가 낫 엠파식이고 챗봇이 훨씬 더 엠파식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말은 따뜻하게 안 해가지고 굉장히 엠파식하지 않고 이 논문에 보면 차이는 챗봇은 평균적으로 250워드로 답변을 해주고 사람은 50워드로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챗봇한테 뭐 어디 아프다고 물어보면 아유 거기 아파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엠파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이거는 LLM 만들어 놓고 이 성능 보는 건데 스페시픽 도메인에 따라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여기 있는데 메디큐에이가 USMLE 바탕으로 만든 거고 그나마 제일 공신력 있는 건데 최근에 제미나이 3.0 나오고 뭐 좋다 하는데 그게 어제자 그저께군요 한 건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오픈 AI의 모델들이 있고 제미나이는 6위로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Y축이 어큐러스니까 높을수록 좋은 건데 사실 AI 모델이나 제미나이 모델이나 그냥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이는 코스트가 좀 다릅니다. 특히 GPT 5.5 미니는 굉장히 적은 코스트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제미나이는 조금 돈이 더 들고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제미나이가 좋냐 챗GPT가 좋냐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누가 업데이트하고 나면 거기가 더 좋아지고 또 그다음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친구들은 100점 만점에 한 96점 정도 받습니다. 저희가 국가고시 보고 나면 항상 제가 차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들 차석했다 수석 안 차석했다고 얘기하는데 한 이 정도 받아야 차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이런 거에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이 LLM 만드는 사람들이 이쪽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샘 알트만이 이 챗GPT 새로운 모델 나오면 이런 라이브 쇼 하는데 5 나왔을 때 라이브 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판타스틱하고 좋고 막 얘기하다가 드디어 헬스케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라이브 쇼에는 여러 꼭지가 있어서 개발자들이 나와서 이번 모델에는 뭐 이런 게 되고 이런 시연도 하는데 이런 꼭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환자입니다. 브레스트 캔서 환자고 이분 모셔다 놓고 자기가 진단받고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는데 얼마나 챗GPT가 자기를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의사 없이 개발자와 둘이 건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꼭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 생각엔 중요한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헬스벤치는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간단히 넘어가면 그 아까 메디큐에는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야, 시험 잘 본다고 환자 잘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환자 보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고 실제 그 오스키 케이스 같은 걸 하고 점수를 매기는 건데 예제 문제 같은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옆집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신데 펄스는 있는 것 같은데 숨은 잘 안 쉬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인데 저희 뭐 CPR 교육 매년 받고 있으니까 우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 뿐인데 어쨌든 처음에 119 부르고 뭐 안전을 확보하고 뭐 리스폰스 체크하고 이래서 뭐 하면 CPR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처음에 119 불러라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걸 하면 10점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CPR은 숙련 교육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10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그 5천 개의 문항에 대해서 하는 거고 뭐 각각의 모델들은 이렇고 이건 아까 보여주신 거여서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제일 낮고 24년까지는 사람이 AI를 쓴 게 조금 높았는데 25년 모델은 AI가 혼자 한 게 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5가 되면서 이런 점수가 더 높아졌는데 제가 충격받은 건 이거였죠. 할루시네이션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줄고 있는데 4가 15%나 됐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프였는데 어쨌든 많이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고 뭐 면허 따고 이런 거에서는 많이 했는데 우리의 데일리 프랙티스를 누가 평가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벤치마크 테스트를 사람에 적용하면 우리도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FDA 승인 받은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보면 지금 1,300개 정도 된다고 하고 대부분이 레디올로지고 카디올로지도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게 신약 이 경우에는 페이지 1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한 10%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다르겠지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한 10,000개쯤 될 수는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영상의학과에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의학과 발전 세미나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실존적인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뇌출혈을 진단하는 AI인데 뭐 성능 굉장히 좋죠. 성능 굉장히 좋고 이걸 안 썼을 때랑 이걸 같이 썼더니 이만큼 진단력이 좋아진다는데 여기서 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영상의학과가 아닌 사람이 이걸 썼을 때랑 영상의학과인 사람이 안 썼을 때랑 보니까 당연히 영상의학과 아닌 사람이 처음엔 낮았는데 쓰니까 그냥 영상의학과 정도 성능 실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의학과긴 한데 이 뉴로 쪽이 아닌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인공지능을 사용했더니 이 유로 쪽 영상의학과랑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유로 전공했다고 돈 더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 꼭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우리 병원은 뭐 그다지 중요한 엑스레이가 없는데 하고 영상학과 아닌 사람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디스킬링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이건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쓰기 전 그다음에 쓰고 끈 다음에 했더니 떨어진다. 어떤 사람들이 디스킬링이 좀 많이 되냐 봤더니 좀 뭐 여성이 좀 많았다고 하고요. 케이스 숫자가 적은 센터에서 좀 더 많이 떨어졌다. 원래 그 남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디스킬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디스킬링은 원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저희 선배 의사님
스승님들은 청진으로 다 진단하셨습니다. MR이 어떻게 이제 ASD가 어디 있고 다 이런 거 하셨지만 사실 저는 전 코로나리 쪽이기도 해서 그런지 청진에는 정말 자신이 없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의 스승님보다 훨씬 디스킬링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초음파를 그냥 다 보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디스킬링이 정말 안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음파로 봐서 청진으로 몰랐던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의사 개인은 디스킬링 될 수 있지만 인류는 디스킬링 되지 않고 점점 기술이 개발될수록 업스킬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 오토메이션 바이어스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는 처음에 좀 약간 가스라이팅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맘모그래피를 잘 맞춘 걸 인공지능 했던 거를 영상의학과한테 10개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틀리게 한 거를 보여주면서 판독을 하게 한 건데요. 그래서 AI가 좀 잘못 판독했는데 이걸 보니까 사람이 실제 판독률이 막 떨어진다는 거죠. AI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정확도가 막 감소하고 이게 초심자도 그렇고 익스퍼트도 그렇고 익스퍼트가 좀 더 저항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상인데 AI가 병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다가도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된다는 거고 위양성 그러니까 병이 없는데 AI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래도 익스퍼트 그룹이 좀 더 저항을 하는데 위음성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이런 바이아스를 보여서 이게 문제다. 디스킬링보다는 오토메이션 바이어스가 더 문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어쨌든 AI를 쓰는 것 혹은 AI가 혼자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고 디스킬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오토메이션 바이어스가 전체 의료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과잉 의존 경향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일은 우리가 리플레이스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 자체를 리디파인해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